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공민왕 시절 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아는 요동정벌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던 때를 말하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공민왕 시절 때 요동정벌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잠깐이지만 요동성을 점령하기도 했었는데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때는 1356년, 공민왕은 기왕후의 오빠 기철 일당을 숙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반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동북면을 되찾죠. 하지만 공민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57년 6월 파사부라는 지역을 공격해 점령하는데요. 파사부는 원나라의 주요 역참 중 하나였는데 고려 입장에선 요동 지역을 정벌하기 위한 통로를 뚫어놓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고려는 왜구, 홍건군, 나하추, 원나라 군대 등과 수많은 전투를 벌이느라 요동을 정벌할 생각을 접어두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1370년 1월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공민왕은 본격적으로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오녀산성이었는데 이 오녀산성은 과거 고구려가 건국됐을 때 최초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었는데요. 이때 이성계가 고려군의 대장을 맡아 총 15,0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녀산성을 공격합니다. 오녀산성을 지키던 대장 고한위는 처음엔 열심히 항전하였으나 고려군이 산성을 포위하자 고민에 빠지는데요. 적이 너무 많은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고한위가 처자식도 내팽개친 채 혼자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자 그 다음날 다른 장수들은 이성계에게 항복하고 뒤이어 오녀산성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성들까지 투항해오자 1만 호가 넘는 사람들이 고려에 귀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민왕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고려의 정권을 잡고 휘둘렀던 기철 기억하시나요? 왜 기왕후 오빠 있잖아요. 그때 공민왕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려에 있는 기철 일당을 전부 잡아다 죽였는데 하필 기철의 아들이 원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기사인 테무르.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당시 원나라로 도망친 기사인 테무르는 요동성 일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성계가 오녀산성을 점령하자 아버지 기철의 원수를 갚겠다며 고려 북쪽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가볍게 막아낸 공민왕은 뒤이어 요동성 점령을 위해 군대를 편성하는데요. 총사령관으로는 이이님이, 부장으로는 이성계, 임견미 등이 출전한 고려군은 그해 11월 마침내 요동성을 쳐들어갑니다. 근처에 진을 치고는 먼저 3,000명의 기병을 선발대로 보낸 고려군. 그러자 이를 본 기사인 테무르는 이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성을 나와 고려군을 공격하는데 갑자기 고려군 본대가 합류하자 기사인 테무르는 순식간에 패배하고 고려군은 우리나라 역사 300년 만에 다시 요동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요동성을 함락하던 중 실수로 군량 창고에 불을 지르고만 고려군. 안 그래도 고려에서 보급이 제대로 오지 않아 식량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터인데 요동성의 군량까지 싹 타버리니 먹을 게 없는 고려군은 어쩔 수 없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쉽죠? 얼마 만에 찾은 요동성인데 이 실수 한 번에 다시 내주고 돌아와야 하다니. 기록에 따르면 전투를 치르면서 죽은 병사보다 돌아오는 길에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왕 시절로 돌아와서 반원 정책을 펼치던 공민왕이 시해되고 명나라 사신이 암살당하자 이 소식을 들은 홍무제는 고려를 더욱 경계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북원 세력이 열심히 명나라에 저항하던 시기라 혹시라도 고려가 북원이랑 손잡고 협공을 할까 걱정된 홍무제는 고려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면서 고려를 압박하는데요. 그런데 고려의 정권을 잡은 이이님은 다시 북원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고려와 북원 사이에서는 여러 번 사신이 왕래합니다. 그러자 홍무제는 전략을 바꿔서 당시 명나라에 억류돼 있던 고려인 300명을 풀어주는 등 회유책으로 고려를 꼬시는데요. 하지만 1387년 열심히 명나라에 저항하던 나하추가 결국 항복하고
뒤이어 1388년 결국 북원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명나라는 더 이상 고려를 봐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다시 강경책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고려에선 최영과 이성계가 임견미, 여흥방 등 이인이 밀파를 막 제거하고 시중, 수시중에 올라 정권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앞서 명나라에 갔던 사신이 명나라 황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너희가 조공으로 바친 말 5,000필은 다 쓰레기다. 이따위 말을 조공이라고 바치다니 제정신이긴 한 거냐? 그리고 너희는 왜 자꾸 우리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군사는 어느 정도인지 전함은 몇 척이나 갖고 있는지 정탐하게 하는 것이냐? 고려에서 오는 사람은 단 한 놈도 못 믿겠으니 앞으로는 사신도 보내지 마라. 그리고 천령 이북 지역은 원래 원나라 영토였으니 이제 우리가 돌려받는 게 맞다. 서둘러 반환하도록 하라. 뭐 조공 가지고 뭐라 하는 거나 정탐하는 건 원래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니 그냥 심술 부리는 거라 쳐도 천령이를 돌려달라는 건 솔직히 선 넘었죠. 이 얘기를 듣고 잔뜩 화가 난 최영은 곧장 우왕과 요동정벌을 의논하고 우왕이 동의하자 본격적으로 요동정벌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천령이 지역은 애당초 우리 고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원나라에 빼앗긴 지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직접 병사를 일으켜 되찾은 것이거늘 어찌 명나라가 감히 내놓아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같은 명나라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요동을 정벌합시다. 그건 아니됩니다. 아니되다니요. 요동은 본래 고구려의 땅. 이 기회에 우리의 옛 영토를 수복하고 다시 한번 대업을 이루는 것이 어찌 아니된단 말이오. 지금 명나라를 치는 것은 안 될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구가 허점을 노려 침략할 것입니다. 넷째, 때가 장마철이라 활을 붙여놓은 악교가 높고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성계가 그 유명한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하지만 최영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우왕까지 최영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고려는 결국 요동을 정벌하겠다며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약 4만의 군사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할 병력 1만이 더해져 총 5만의 군대가 편성되었으며 전군 총사령관은 최영, 좌군 도통사는 조민수, 우군 도통사는 이성계가 맡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도 개경이 아닌 서경, 지금의 평양에 모인 군대는 곧 출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군대가 모두 편성되었으니 서둘러 요동을 정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중,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넨 나와 함께 여기 남는 게 좋을 것 같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총사령관이 군을 지휘하지 않고 후방에 남아있다니요. 더군다나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정벌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에게 군사를 딸려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선왕이신 공민왕께서 시해되던 날 자네는 저 멀리 탐라에서 정벌을 하고 있지 않았나. 자네가 있었으면 선왕께서도 시해되지 않으셨을 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자네는 내 곁에 남아 나를 지켜주시게.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내 이미 마음먹은 터이니 어쩔 수 없네. 서둘러 병사들을 출발시키도록 하게나. 그렇게 우왕이 때를 쓰자 결국 최영은 우왕과 함께 서경에 남기로 하고 조민수와 이성계만이 군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모은 고려군이 요동 정벌을 위해 떠나자 이성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남쪽에서 왜구가 출몰하기 시작하는데요. 5월 13일 왜구가 80척의 배를 끌고 진포에 상륙하자 우왕은 서둘러 장수를 파견해 지역 병사들을 모아 왜구를 퇴치하라 지시합니다. 한편 5월 7일 고려군은 어찌저찌 위화도에 도착하긴 했으나 이성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우왕에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장마로 물이 불어나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벌써 수백 명이 익사했으며 군량도 떨어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회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왕과 최영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이성계는 결국 5월 22일 장수들을 소집합니다. 만일 명나라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천자가 화가 난다면 즉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참화가 닥칠 것이다. 내가 이치를 들어서 회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주상께서는 잘 살피지 않으시고 최영 또한 노새에 말을 듣질 않는다.
이제는 그대들과 함께 직접 주상을 뵙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세히 아뢰고 측근의 악인들을 제거해 백성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회군을 결정한 이성계. 좌군 도통사 조민수도 동의하자 군대는 회군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성계는 생각합니다. 최영이 군사를 모아 반격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영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 회군을 해야겠군. 최영의 반격을 우려한 이성계는 서둘러 회군을 하는데 진군할 땐 하루에 10km를 갔으나 회군할 땐 하루에 40km씩 초고속으로 행군해서는 10일 만에 개경에 도착하는데요. 한편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들은 아들 이방원은 이유가 어떻든 아버지의 군대는 왕명을 거역한 반란군이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몸을 숨겨야겠어. 이방원은 친어머니 한씨와 계모 강씨, 그리고 강씨의 어린 두 아들 방번과 방석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최영이 이들을 인질로 삼을 걸 우려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6월 3일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 조민수의 군대는 개경을 지키는 최영군에 맞서 시가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이성계 조민수군은 가볍게 최영군을 무찔러 버리는데요. 그렇게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결국 최영을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장군, 이와 같은 사변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의를 거스르는 것은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힘들게 되어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는 까닭에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이이님이 일찍이 말하기를 2판3사 이성계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노하였으나 감히 말은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